2025년 4월 6일 월요일입니다. 7일이네요. 4월 7일 월요일입니다. 충무위키 404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정입니다. 네, 팟캐스트의 쭉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플로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플로는 안타깝게도 이제 못 보네요. 광고는 이제 하단 저희 메일 혹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무위키는 프리미엄, 블루아이 차단 안경, 루크아이와 함께합니다. 또 옵타의 데이터 브랜드 모기업이자 세계 최고 축구 데이터 공급 업체인 스탯스 플랫폼의 국내 공식 협력사 그라운드빅풋과도 함께합니다. 또 세계 최고의 VPN 노드 VPN과도 함께하니까요. 저희 또 광고 문의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프닝 토크를 준비해 봤는데 일단은 저희가 또 네이버 얘기는 아니지만 네이버 라이브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 자체 컨텐츠 얘기를 좀 하도록 할 텐데 최근에 좀 댓글이 그래도 저희가 댓글은 이제 많이 없거든요. 다들 이제 조용히 이제 그냥 하트만 눌러주시고 아니면 뭐 따봉만 눌러주시고 이렇게 보시는 형태인데 댓글이 좀 달려가지고 관련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달렸던 댓글이 그 블루록 리뷰에 관한 댓글이었어요. 예준님 그때 같이 했었죠? 저도 없었어요. 아 없었어? 네. 누가 있었지? 아 다른 그 지금은 이제 떠나버린 예준이가 있었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간 그 예준이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 좀 시간이 좀 지나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블루록이라고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축구 애니메이션. 네. 만화책은 아니고 그 애니로 나온 거를 이제 1기를 저희가 리뷰를 했었는데 뭐 그게 좋으셨나 봐요. 근데 그게 되게 옛날에 한 건데 최근에도 그 댓글이 달리는 거 보면 확실히 요런 방식의 컨텐츠가 좀 수요가 나중에도 있을 수 있다. 뭐라는 걸 좀 최근에 알게 됐고 다시 한번. 그리고 이게 최근에 2기가 나왔어요. 넷플릭스에 가면. 네. 그래서 최근에 새로운 시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반응이 있으면은 또 2기도 고려해볼 만하지 않나. 저희가 컨텐츠 리뷰는 꾸준히 했었잖아요. 옛날부터. 그쵸,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고려를 해보고 있고 근데 이제 다만 시즌 중에는 좀 어렵고 이런 게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비시즌이 되면은 저희가 쭉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블루록 2기도 아마 아니면 여타 다른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모로 컨텐츠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참고를 하니까 혹시 이제 내가 원하는 컨텐츠가 있다 뭐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시면은 뭐 저희가 저번에 첼시 산초 얘기한 것도 뭐 첼시 얘기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또 넣은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댓글이나 응원의 말도 남겨주시면 감사하지만 컨텐츠에 대한 여러 제안이나 뭐 의견 같은 것도 저희한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축구적인 얘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가면요. 바이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스토리가 좀 있는 게 챔피언스 리그 리뷰를 한 2주 전에 했었나요, 저희가? 네, 그래서 그쵸, 네. 2주 전에 했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바이언이 뭐 인테르보다 그래도 좀 낫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있었는데 네. 이제 지난 주에는 뭐 이제 뭐 포메카노 빠지고 이토 이로키 빠지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 또 하나의 소식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일단은 무시알라까지 시즌아웃에 가까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8강에는 죽었다 깨나도 못 나온다는 거죠.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이언이 특히 시즌 후반기에 있어서 부상이 좀 많은 상황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수비만 나갔을 때는 그래도 공격을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했었는데 그래도 케인이 좀 워낙 대단하게 잘하고 있고 근데 이제 수비 라인에 있는 딱 김민재 하나 남았고 또 공격의 핵심 중에 하나인 또 무시알라가 빠졌기 때문에 정말 뭐 물론 이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또 녹음이나 녹화로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챔피언스리그 1차전을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여러모로. 확실히 근데 바이언에서 무시알라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좀 많이 크잖아요. 좀 심하죠. 예. 네. 오히려 케인보다도 영향력 자체는 더 크다고 봐야겠죠. 어찌되었든 간에 등을 돌아설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특히 드리블도 좋고 공격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선수기 때문에 무시알라가 조금은 있어야 전술적인 싸움에서 큰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텐데 무시알라가 만약에 이번 시즌 끝까지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바이언 입장에서도 남은 리그 레이스에 있어서도 좀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챔스야. 사실 바이언은 오랫동안 뭐 최근에도 또 그 상대적으로 봐야 되나 어쨌든 최근에도 우승을 한번 했었고 한지 플릭 시절에 그래도 그나마 좀 갈증이 덜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리그 같은 경우는 당장 지난 시즌에 이게 그쵸. 빼앗겼죠. 고꾸라졌기 때문에 솔직히 이번 시즌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지금 28경기 치른 시점에서 승점이 6점 차입니다. 레버쿠젠과. 그래서 거의 끝났다는 분위기로 다들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6점이면. 그쵸. 사실상 2경기 차니까 바이언 입장에서도 좀
쉽다. 그러니까 거의 리그 우승이 확정이다라는 식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면 레버쿠젠이 최근에 리그에서 3연승을 기록하고는 있는데 레버쿠젠도 확실히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지난 경기에서도 1대 0으로 부엔디아가 91분에 득점을 해서 승리를 했었거든요. 네. 하이덴하임을 상대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레버쿠젠이 그럼에도 계속해서 승점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언 입장에서는 좀 안심할 수 없는 흐름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베팅 회사 결과를 살펴보면은 미넨의 우승 확률을 60%에서 70%까지로 점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리그에서 워낙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리그 우승은 걱정이 없지 않나 싶은데 정말 리그 우승이 에이. 날아간다면 정말 케인에게 무관 귀신이 붙은 게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케인이 지난 시즌에 진짜 안 되면서 좀 얘기가 많았거든요. 사실 미넨 가면은 무조건 뭐 포칼이든 리그든 그렇죠. 거의 항상 따오던 팀인데 그게 십몇 년 만이라 그랬던가 무관이? 아, 그렇죠. 네. 네. 그런 기록도 나오면서 막 케인의 역사와 이게 결합돼가지고 이게 참 케인한테도 참 아픈 기억이었는데 이번 시즌에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끝까지 좀 알 수 없는 흐름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60%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옆 리그 얘기지만 뭐 리버풀 같은 경우는 막 90 몇 퍼센트 그러잖아요. 99%가 거의 넘어가는 수치까지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60%면 이건 충분히 불안할 수 있다. 저도 60%는 좀 많이 낮은 것 네. 같아요. 네. 뭐 물론 다행히 이제 레버쿠젠과의 맞대결은 잘 해놨습니다만 바이언이. 네. 근데 그거가 별개로 이제 본인들이 고가려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 다이어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참 이게 안타깝긴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우리가 끝까지. 그래서 분데스리가도 우승 경쟁이 좀 뭔가 싱거운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좀 불타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챔스가 알 수 없어진 거는 뭐 플러스 요인이겠죠. 자 그러면은 오프닝 토크는 여기서 마치고요. 일단은 저희 리뷰 들어가기 전에 맨체스터와 더비 리뷰 들어가기 전에 또 광고 한번 들으시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노드 VPN과 또 특별하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노드 VPN 잠깐 소개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지킬 수 있는 노드 VPN 소개해드립니다. 노드 VPN은 지역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어떤 컨텐츠든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서 즐길 수 있게 해주죠. 특히 축구 팬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축구를 정말 사랑하는 팬들은 한국 플랫폼에서 중계되지 않는 해외 경기를 시청할 때가 있죠. 뭐 그럴 때 노드 VPN 이용하면 지역 제한 없이 또 쉽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해외에 나갔을 때 한국 스트리밍 플랫폼을 이용해 한국어 중계 언제든지 또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도록 빠른 속도와 함께 믿을 수 있는 암호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노드 VPN과 함께 축팬 생활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30일 이내로 무료 환불도 가능하니까요. 부담 없이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또한 저희 충무이키 와 함께 하신다면 엄청난 할인 혜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보기 설명란에 링크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와 팟빵 이런 데 가시면 더보기란에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커피 한 잔 정도 가격에 한 달에 커피 한 잔 정도 가격에 노드 VPN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노드 VPN 이용해서 온라인에서의 경험을 업그레이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1부 메인 토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유와 맨시티의 맨체스터 더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더비 리뷰라고 해서 이렇게 쭉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하고 가야 될 얘기가 우리가 기대와는 달리 조금 많이 아쉬운 경기였다라고 일단 시작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라이브로 보긴 했거든요. 사실 이게 헤드라이너가 더브라이너의 마지막 맨체스터 더비다. 그거 때문에 엄청 주목을 받았죠. 그렇죠.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루즈한 패턴이었어가지고 특히 시간대가 또 애매하긴 했잖아요. 이게 12시 반 시작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이 또 월요일이다 보니까 살짝 부담이 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기였다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보다가 전반 한 30분인가? 그때 자고 일어나 보니까 70분이던데요. 봤다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어쨌든 그 잘린 부분 다시 좀 보긴 했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만큼 좀 힘든 경기였다. 보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저희도 좀 짜내기 위해 노력은 했지만 네. 아마 그 경기 뭐 택틱에 관한 얘기나 흐름에 관한 얘기가 길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후토크나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결과나 이후에 대한 이야기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라인업 얘기부터 좀 하고 시작하죠. 일단 맨유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지르크지 대신 호일룬이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맨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역시 혼란이 없기 때문에 마르무시가 그 자리 대체해서 나왔는데 뭔가 전술이 똑같지는 않았어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자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아까 예준이가 말했다시피 케빈 데브라이너의 마지막 맨더비다. 뭐 이래가지고 네. 뭐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뭐 그러면 들어가 볼 텐데 전술판 먼저 보실 건가요? 아니면 뭐 그림 먼저 보여드릴까요? 네. 전술판 먼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술판으로 한번 그림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도판 그림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 빅풋에서도 자료를 제공해 주시지만 이렇게 그림도 씁니다. 먼저 저는 경기가 기대했던 것만큼 루즈했던 이유가 메뉴가 맨시티를 상대하기 위해 준비한 수비 전술이 잘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일단 맨유가 수비 전술을 잘 준비해 왔다. 메뉴가 수비 전술을 준비한 걸 보면은 이렇게 5-4-1 형태로 수비를 준비해 왔어요. 이렇게 수비를 준비하다 보니까 맨시티 선수들은 밖에서 공을 U자로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 와중에도 이 삼성과 이선의 수비 라인이 굉장히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공을 받아서 돌아야 위협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를 할 수 없어서 더더욱 바깥쪽으로 공을 돌리기가 바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미드블럭과 로우블럭 그리고 여기 하이블럭에서 수비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뭐 하나로 이제 쭉 가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 하이블럭에서는 어떻게 하고 미들블럭에서는 어떻게 하고 뭐 내려서 스탠 어떻게 하고 좀 나눠져서 운영을 하긴 하죠. 네, 지역별로 수비를 다르게 하기도 하는데 이날 메뉴는 높은 지역에서는 양쪽의 사이드가 높이 전진해서 5-2-3 형태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되면 좋은 게 수비할 때 변화가 이 사이드 선수만 한 칸씩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수비가 모든 선수가 이해하기도 쉽고 또 높은 블럭과 낮은 블럭에서의 수비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비 전술을 굉장히 잘 준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맨유가 수비 컨셉을 잡은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아무래도 맨유가 맨시티보다는 라인업의 퀄리티가 좀 낮기 때문에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아니면 이제 요즘 맨유를 보면 약간 익숙한 그런 형태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균 포지션 지표를 보면은 이것을 보면은 그 맨시티의 수비수들이 맨유의 수비수들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위치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쪽에서만 공을 돌렸다는 게 보이는 게 미드필더에서 공격진으로 나아가는 패스가 굉장히 적어요. 그림에서 얇게 보실 수 있으시죠? 네, 그리고 미드필더끼리의 패스를 보았을 때 횡패스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수비수들끼리 패스를 돌린 게 굉장히 두껍게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공격진들끼리는 선이 좀 얇고 네. 수비진들끼리는 굉장히 이제 두꺼운 모습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게 전진 패스를 많이 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는데요. 경기 양상을 좀 상상할 수 있는 지표였습니다. 뭐 그리고 여기서 저는 또 주목되는 게 맨유가 어쨌든 약간 5-4-1 형태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오히려 윙백들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지표상으로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에 위치한 선수들은 좀 굉장히 내려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 5-4-1이라는 게 더 좀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포지션이 아닌가. 그래서 확실히 이 공미에 포지션 선수들도 수비를 좀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포지션 자체가 좀 낮은 거 보니까. 세부 스탯을 보면은 이러한 수비 전술이 정말 잘 먹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대 득점에서 2배 차이가 나는 거의 2배 차이가 맨유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네네. 수비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맨시티가 기대 득점이 굉장히 낮게 나왔다는 게 주목할 만한 점이고요. 특히 상대 박스 안에서 볼 터치한 횟수를 보면은 거의 2배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은 맨시티가 참 맨유 상대 진영 안 박스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경기였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게 박스한 볼 터치가 이제 맨유가 이제 경기 총 스탯입니다. 네. 29번 그리고 맨시티가 15번. 그러니까 오히려 맨유가 XG와 더불어서 요 스탯도 되게 많았다고 보시면 되고 뭐 그리고 장기 또 하나의 스탯을 또 주목해서 볼 게 이제 맨시티의 박스한 볼 터치 지금 비교 지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경기가 가장 적었던 경기라고 합니다. 이번 시즌 들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뭐 리버풀이나 이런 팀들과의 경기보다도 박스한 터치가 더 적었다는 얘기죠. 네, 사실 맨시티를 상대하는 많은 팀들이 내려앉는 수비 전술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맨시티도 다양한 전술을 들고 나오는데요. 유난히 맨유 경기, 아스널 경기 이런 경기 5-4-1, 4-5-1을 마주할 때 더욱더 파이법이 통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5-4-1, 4-5-1 대형의 문제보다는 삼성과 이선의 간격을 굉장히 좁혀서 극단적으로 수비하는 팀들에게 약한 모습이 보인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패배 과제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쭉 지표를 보면은 1등이 이제 이번 경기고, 그러니까 뒤에서 1등이죠. 제일 나중에 이번 경기고 그 다음이 아스날 경기.
그 다음이 또 다른 맨유 경기 그리고 네. 이제 그 다음이 아스톤빌라, 노팅엄 이렇게 내려가는데 확실히 말씀해주셨던 대로 좀 블럭을 그러니까 그냥 형성만 하는 팀이 아니라 잘 형성하는 네. 팀들이 좀 위치를 해 있다. 사실 이런 거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맨시티의 공격을 보면은 풀백들에 대해서 되게 이번에는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시티는 평소에 인버티드 풀백이라고 풀백을 안쪽으로 좁혀서 그렇죠.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기용한 전술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시작점이 사실 맨시티긴 했죠. 물론 네. 지금 이제 많은 팀들이 이제 사용했다 안 했다 오히려 진짜 센터백도 4명 사용하면서 뭐 다른 뭔가 네. 형태로 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거의 시작점은 맨시티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날 경기에서는 양쪽 풀백을 안으로 좁히는 게 아니라 넓고 높이 전진시키는 전술을 사용했는데요. 누네스가 오른쪽 풀백을 보았는데 이 선수는 직선적인 움직임과 마무리에 강하고 오라일리 왼쪽 풀백 선수는 아직 빌드업을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누네스 같은 경우는 요즘 풀백으로 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서 활약하는 걸 좀 더 선호하는 것 같고 일단 네. 펩의 생각으로는 그리고 오라일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번에 FA컵이었나요? 네. 그때도 사실 후반에 들어와서 이런 직선적인 역할에서 사실 네, 주목을 맞습니다. 받았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패턴이 나온 게 아닌가 네. 생각은 드네요. 누네스는 실제로 EPL에서 가장 빠른 풀백으로 주목을 받는데요. 카이로커의 대를 잇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스프린트 속도를 보면 EPL 내에서 1위가 미키 반더벤 선수로 그렇죠. 네, 예. 37.1km였는데 다음에 2등이 바로 누네스가 차지하고 있어요. 36.7km. 물론 이제 누네스 같은 경우는 본래 중앙 미드필더를 이렇게 스프린트를 보여줄 기회는 많지는 않은데 확실히 풀백으로 가니까 이 선수가 진짜 뭐 빠르다 얘기는 들었지만 진짜 생각보다 더 빠른 선수구나라는 건 풀백으로 가니까 확실히 좀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문 풀백이 아니다 보니까 약점으로 1대1 수비력이 너무 약하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 경기를 보면서 그게 굉장히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돌파를 허용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패백에 조금 더 긍정적인 미래가 기대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누네스는 요즘 오히려 그냥 미드필더인 시절을 잊혀져 가고 그냥 완전 전문 풀백으로 가고 있는 그런 뭔가 과정? 네. 그런 거에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반대로 수비를 살펴보면은 맨시티도 수비 전술로 가운데를 틀어막는 전술을 사용했어요. 그 귄도안이 한 칸 올려서고 중앙 미드필더인 더브라이너가 상대 미드필더 중앙 2명을 막고 있어요. 네, 그래서 두 팀 다 가운데로의 전개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후반전부터는 사이드로의 전개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지지부진하다 이런 걸 전반전부터 좀 느꼈던 게 서로 중앙을 좀 틀어막는 전술을 하다 보니까 그냥 좀 옆에서 재미가 없죠. 일자로 돌리고 맨시티가 네. 맨유는 그냥 공 잡으면 빨리빨리 이제 측면을 역습하고 이제 끊기고 네. 뭐 아니면 마무리 이상하게 되고 뭐 이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네. 뭔가 재미를 찾기는 좀 확실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전반전 얘기를 조금 더 덧대보자면은 원래 시티가 폭을 벌리는 윙포워드라고 할 수 있는 도쿠랑 사비오가 둘 다 선발 라인업에 포함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다 벤치에 있었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상 경합에 특화된 자원들, 뭐 코바치치든 더브라이너든 베르나르도 실바든 포든이든 귄도안이든 다 어찌 보면은 이 높은 위치에서의 공중 경합보다는 조금 더 짧은 패스를 통해서 전개하는 부분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이 선수들을 모두 중앙에 밀어 넣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맨유의 이 포켓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3선과 4선 사이의 공간을 공략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펩이 조금은 빠르게 전술 교체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좁게 라인을 형성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 중원에서의 기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맨시티가 어찌됐든 간에 역습 상황에서 대비가 안 되죠. 계속 그 포켓 공간 내주면서 수비수와 공격진이 직면하는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티가 오히려 공격할 때도 좁게 가져가면은 상대가 역습할 때도 좁은 위치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찌되었든 간에 이 로드리나 뭐 니코 같은 기동력이 좋은 자원들이 없는 맨시티가 기동력 문제를 조금은 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좁은 대형을 형성한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결국 이제 공수는 연결된 거기 때문에 공격에서 이제 좁게 좀 선 거는 아무래도 수비를 더 인식한 그런 대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뭐 중원을 틀어막았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겠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뭔가 서로 답답한 전개 모여 있으면 사실 밑집 수비를 당연히 이제 뚫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뭔가 여러한 전개가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자, 그럼 후반으로 넘어가서 또 계속 이 이야기를 이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중앙을 틀어막는 것을 파해하고자 두 팀은 다른 전술을 보여주었는데요. 먼저 맨시티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반대 전환을 반복하면서 상대 수비수들을 흔들어서 그 사이 간격을 벌렸어요. 그리고 그 좁은 공간 사이로 패스를 계속 시도하면서 찬스 메이킹을 하려고 했으나 너무 촘촘한 수비수들 때문에 틈에 공을 넣어도 돌아서기가 힘들고 다시 백패스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반대 전환을 크게 킥으로 하면서 사이드에서의 1대1을 강요하기도 했는데 이때도 수비수들이 굉장히 촘촘히 있고 커버가 많기 때문에 아이솔레이션도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히려 공이 뺏겼을 때 뒤에 넓은 공간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별다른 파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펩이 후반전에 변화를 준 거는 이제 넓이의 변화. 좀 더 넓게 선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예준이가 말했던 대로 네. 돌아가야 되는데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 근데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제 수비가 좀 더 후반전에 많이 빵꾸가 난 게 사실 뭐 그런 뭐 이유에 있겠죠. 그래서 결국 후반전에는 이제 맨시티 입장에서는 뭔가 변화를 주긴 했지만 이제 미진했다. 뭐 그리고 이제 58분에 막 도크 투입하면서 진짜 윙에 좀 더 이제 측면 쪽에서 파워법을 찾으려고 했으나 뭐 스탯이 알려주다시피 네. 사실 맨시티가 XG가 아까 낮았잖아요. 그런 스탯이 알려줬다시피 찬스가 많이 나진 않았네요. 맨시티 입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메뉴는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얼리 크로스를 시도하면서 이 전술을 상대의 수비를 파괴하려고 했는데요. 먼저 지표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그럼 하프스페이스 그 크로스 지표를 먼저 그럼 보여드릴게요. 네, 크로스 위치를 보면은 상당히 낮은 지역에서 빨리 크로스를 올리는 얼리 크로스를 시도하는데 이 부분이 또 중앙 쪽으로 조금 들어가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네. 있어요. 네, 실제로 그 개수를 세어보면은 총 11개의 개수의 크로스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올린 선수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프스페이스에서 크로스 시도 자체가 그냥 숫자 자체가 많았다. 뭐 네. 당연히 이제 뭐 올리는 선수들별로 이제 저희가 분류는 해놨는데, 네. 뭐 이런 선수들이야 당연히 이제 원래 올리던, 그러니까 올려야 되는 선수들이 좀 주로 들어가 있어서 뭐 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개수가 많다 하프스페이스 크로스, 네. 그냥 그 사실에만 좀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크로스를 올리게 되면은 다양한 장점이 있어요. 리버풀에서도 이 전술을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데요. 전술판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크로스를 원래는 사이드의 높은 지역에서 올리잖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저 파이널 그 페널티 박스 옆에서 올리죠. 네. 여기서 크로스를 네. 올리게 되면은 수비수들이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겠다라고 대비를 해서 미리 박스 안의 선수들을 체크를 하면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게 되면은 말 그대로 얼리 크로스 타이밍이 너무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준비를 미리 못 해요. 네. 여기서 이렇게 오른발로 뭐 공을 저거보다 올리게 조금 되면 아프긴 하겠지만, 네네. 네. 크로스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수비수들이 준비하기가 어렵고 여기서 공이 올라가면 수비수들은 오른쪽을 보면서 수비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뒤에서 공이 올라가면은 골대를 보고 수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뒤에서 날라오는 공을 앞으로 달려가면서 뒤로 클리어링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수비수들이 공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고요. 네. 정발잡이가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오른발로 공을 올리면 궤적이 감겨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격수들은 정말 갖다 대기만 하면 골이 돼요. 네, 그렇죠. 공이 반대로 오는 거를 힘을 실어서 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웃스윙으로 공이 가고 있으면 골키퍼한테부터 공이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나가기가 굉장히 애매해져요. 본인한테 오는 공은 쳐내면 되는데 자기한테 오다가 공이 조금 멀어지기 때문에 골키퍼도 굉장히 처리하기가 어려워지는 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일반적인 그냥 캐리 박스 옆에서 올리는 거는 아무래도 수비수가 완전히 보면서 막을 수 있고, 그리고 골키퍼도 이제 보면 이제 본인들이 다 준비된 상황에 처리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하프 스페이스에서 올리면 이제 뒤를 보는 상황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리고 골키퍼 아까 말씀해주신 장점도 있고, 어쨌든 하프 스페이스에서 올리는 게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크로스보다는 더 효과적이다. 네. 그냥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림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공을 올리기 때문에 크로스의 질도 정확도도 올라가는 편입니다. 하긴 확실히 측면 끝에서 올리는 것보다는 하프 스페이스가 좀 더 이제 페널티 박스 혹은 이제 공격수가 있는 그 지점들이랑 가까워 보이긴 하는, 생각해 보면. 네. 확실히. 네. 이로 인해서
메뉴는 기회들을 꽤 얻었는데 역시나 너무 공격수들의 결정력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는 지루하게 0대0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일단은 저는 맨유가 확실히 본인들의 수비 전술도 준비했고 공격 네. 전술도 이제 결국 네. 하프스페이스에서의 크로스라는 그런 부분이 어쨌든 연결이 그래도 되긴 했거든요. 크로스 성공률도 그래도 네. 나쁘진 않아, 그러니까 뭐 좋진 않았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예.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꽤나 이제 좋아 보이는 찬스들도 뭐 꼭 비단 크로스 상황뿐만 아니라 여타 장면들도 좀 있었긴 했는데, 근데 결국 이제 XG가 1에 가까웠음에도 득점이 안 났다는 건 확실히 이제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 조금 아쉽긴 했다. 뭐 대놓고 빅찬스 미스가 많고 그렇진 않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기록된 빅찬스를 이날 맨유가 딱 한 개이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기록적으로 보이는 건 크게 없지만 네. 이 경기를 보다 보면 저기서 뭔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도르구도 뭔가 더 마무리가 좋을 수 있지 않을까. 호일룬도 뭔가 더 좋은 움직임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뭔가 아쉬움들. 부패만 제가 저렇게 만들어주네 저걸 다 뱉어내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맨날 메뉴에 보면 드는 생각들입니다만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일 먼저 얘기해 봐야 되는 게 이렇게 경기가 끝났는데 진짜 거의 국내외를 막론하고 진짜 비판이 엄청나게 일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뭐 맨유 팬분들이야 시티랑 비겼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사실 맨유의 레전드인 뭐 게리 네빌 같은 사람도 그렇고 그냥 일반 팬분들도 뭐 커뮤니티 뭐 아니면은 해외 방송 이런 걸 가릴 것 없이 다 경기력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재미가 없다. 이기고 싶어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동의는 되시나요? 두 팀 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지지 않을 경기를 펼쳤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앞서 언급했던 맨체스터 시티의 플랜 같은 경우에도 어찌되었든 우리가 지배하겠다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를 감수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잖아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조금은 리스크를 줄여가는 듯한 모습이 있었잖아요. 확실히 아까 수비적으로 좀 더 중요한 컨셉을 잡았다라고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예를 중앙으로 좁히고 그걸 수비 전환 신경 쓰고 이런 게 벌써 이제 수비가 1번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그렇죠. 준비한 전술에서.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죠.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도 어찌되었든 간에 수동적인 게임 플랜을 준비해온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팀 모두 다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결정을 지어줄 선수가 없다는 부분이 이 경기를 0대0으로 만드는 게 아니었을까. 시티 같은 경우에는 어찌되었든 이런 게임 플랜 속에서도 혼란이 하나를 해줄 수 있었다면, 혼란이 뭐 수비진을 끌어당길 수 있었다면 조금 달라지는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고,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브루노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선수가 득점을 기록할 만한 위협적인 슈팅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다면 어찌 보면 시티의 수비진을 뚫어낼 수도 있었다고 보이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 팀 모두 다 어떻게 보면은 빠져있는 해결사의 부재가 좀 많이 크게 느껴지는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러면 결국 얘기를 정리해 보면은 이제 1번 수비적인 전술 플랜 둘 다 들고 나왔고, 그리고 2번 그 상황에서 이제 결정 지어줄 퀄리티 있는 공격수가 좀 부족했다. 뭐 이렇게는 정리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이런 흐름의 경기는 뭐 요즘 우리가 익숙한 흐름이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이게 맨유와 맨시티의 맨체스터 더비다 보니까 더 뭔가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비판을 그러니까 경기가 재미없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왜냐면은 제일 재밌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그러니까 지역 더비 중에는 이게 제일 큰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머지사이드 더비도 사실 뭐 그 정도는 아니고. 네, 뭐 북런던 더비나. 네, 북런던 더비나 이제 요 맨체스터 더비가 가장 큰 건데,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외부적 상황이 순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북런던 더비도 그렇고 조금 이제 식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뭐 이번 시즌만 그런 거니까. 그래서 다들 기대를 했을 텐데 일단 축구 팬으로서 좀 아쉽고, 근데 이제 뭔지는 알겠는데, 근데 확실히 뭔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축구지 않나. 그래서 게리 네빌의 멘트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선수들은 세세하게 통제되고 기계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런 경기에서, 그러니까 맨 더비죠. 더 많은 열정, 충돌, 위험 감수, 그리고 승리하려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요즘 축구는 선수들이 공을 뺏기거나 실수하거나 위험을 감수하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모두가 전술적 포지션에 집착하고 있고 즉흥적인 플레이가 없다. 뭐 이렇게 약간 비판을 했는데, 이 말은 좀 동의가 되시나요? 게리 네빌의 이런 멘트들은? 저는 근데 요새 들어서 뭔가 프리미어리그가 우승권 경쟁이랑 강등권 경쟁이 거의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살짝 챔피언스리그권 내지 아니면 중위권에 위치하는 팀들 간의 경기가 굉장히 좀 많이 루즈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이겨서 승점 3점을 따내기보다는 뭐 강등을 안 당하기 위한 승점 1점, 네. 혹은 뭐 이제 챔피언스리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승점 1점, 뭐 이런 이제 목표를 갖고 나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양 감독들이 어떻게 보면 언론을 음. 좀 크게 의식하는 듯한 모습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망하면 안 되는 경기다. 네, 왜냐하면은 뭐 이 같은 라운드인데 M23 더비라고 크리스탈 팰리스랑 브라이튼 경기가 있었어요 이번 라운드에. 거기는 퇴장이 3개가 나왔거든요. 아 맞아요, 그랬어요. 네, 레드카드 3장 그래서 나오고. 결국 9명이서 뛴 팰리스가 이겼잖아요. 네, 막 103분, 109분 이쯤까지 가가지고 막 경기를 했었는데 어찌되었든 이 두 팀을 비하는 건 아니지만 팰리스 브라이튼의 더비는 더비라는 거를 모를 수도 있을 만큼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경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해서 맨체스터 더비는 아무래도 좀 누가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서 좀 크게 갈릴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들이 조금은 선수단의 분위기를 크게 의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질 때 리스크가 너무 커졌다. 네. 근데 뭐 당연히 그건 맞죠. 더 이제 옛날보다 뭔가 이 프리미어리그 영향력이 더 커졌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졌을 때 그런 파급력도 훨씬 과거보다는 뭐 커지는 그런 게 있긴 하겠죠. 너무 그 일일비하는 언론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뭐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맞지만, 최근에 졌죠. 네. 그리고 뭐 살라의 활약이 최근에 안 좋은 것도 맞지만, 네. 지금 1등이고 살라는 거의 프리미어리그 지금 역사를 쓰냐 마냐 네. 그 기로에 서 있죠. 공격 포인트로만 보면은 역대급 수치를 찍고 있잖아요. 최근에 안 좋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살라랑 리버풀이 근데 최근에 언론에게 받는 비판 이런 점들을 보면은 되게 막 못하는 것처럼 많이 비판이 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언론의 뭐라 해야 될까요? 진화? 내지는 좀 많은 기사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축구의 재미를 조금 더 떨어뜨리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 보고 이정효 감독님이 얼마 전에 하셨던 인터뷰가 떠오르는데요. 네. 그 아르테타와 펩을 비교를 하셨을 때 그 같은 비슷한 축구를 구현하지만 아르테타가 조금 더 선수들에게 자유를 부여하는데 어떤 감독의 밑에 있는 선수가 더 행복할까 이런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선수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게 감독의 영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 흘러가는 유행이지 않을까. 왜냐면 요즘에 감독들이 되게 많은 전술적 공부를 하니까 그걸 또 쓰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고. 그렇지만 또 예전처럼 스타 플레이어가 또 주목받는 시대가 또 오지 않을까. 안첼로티 감독은 선수들의 자율성을 굉장히 많이 부여하는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성적을 굉장히 잘 내고 있고 물론 네. 선수 스쿼드가 굉장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안첼로티 감독이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있는 이유는 선수들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잘 살려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접목시켜서 하고 싶어하는 감독이 늘어난다면 전처럼 더 선수들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전술이 조금 더 유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펩이 이번 경기 준비해온 플랜이 포지셔널 플레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긴 해요. 아, 뭐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막 딱 이 선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공격할 때 이런 식으로 하고 보다는 조금 더 그냥 중앙의 선수들을 밀집시켜서 너희끼리 해봐는 느낌이 좀 강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펩이 다음 시즌에 어떤 플랜을 준비해올지도 조금은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항상 하는 얘기인데, 뭐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요즘 축구가 재미없어진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평균을 내자면 굳이. 근데 저는 무조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과거 기억 보정. 그렇죠. 네. 옛날에도 저는 재미없는 경기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 그래도 2008년여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빅매치여도 재미없는 경기는 재미없었고 재미있는 경기는 재미있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과거의 경기들은 이제 그런 이제 눈썹 경기들은 잊혀져 가고 뭔가 뜨거운 경기들은 기억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모든 경기를 다 기억하진 않잖아요. 네. 아무리 축구를 좋아하고 아무리 많이 봐도 예를 들어 한 뭐 5년 전에 맨체스터 더비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딱 생각하면 뭐 그게 뭐였지? 그러니까 유명한 몇 경기들 빼고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딱 5년 전에 0대0 무승부가 있긴 했어요. 뭐 그다음에 뭐 한 10년, 20년 뭐 예를 들어 진짜 옛날에 재미있었던 맨체스터 더비가 뭐가 있을까?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식스앤더 시티 그런 경기? 뭐 아니면 뭐 진짜 옛날로 가면 이제 메뉴가 그냥 크게 이겼던 경기들도 좀 많았겠죠? 그래서 그런 경기는 그냥 흘러가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그냥 20년 전에 매치 1과 지금의 맨체스터 더비라고 하면 전 딱히 지금 더비가 꿀릴 것 그러니까 지금 이 매치가 재미없긴 하지만 그 20년 전 매치에
그때 어땠는지 몰라요. 근데 안 꿀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는 좀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맨유랑 맨시티랑. 그래서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얘기하기 나름 아닌가. 이 재미없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거다. 네, 그렇죠. 이건 이제 잊혀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재미있는 경기로 우리 지난해인가 했었던 1차전이 아마 또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맨유 팬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전은 그냥 다 있고. 그래서 결과만 보고 1승 1무 좋은데? 맨시 상대로 위닝? 야 이거 좋다. 이번 시즌 뭐 물론 이제 순위 안 좋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네. 근데 재미 없어진 건 그러니까 좀 더 자율성이 없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자율성이 저는 꼭 좋은 건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율성에 대한 부여와 그냥 직무유기는 조금 한 끗 차이라고 봐서. 근데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수들한테 맡기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렇게 펩처럼 조금 과할 정도로 세세하게 하는 게 좋은. 물론 이제 중간이 좋겠지만 조금 더 이제 무게를 준다면 어느 게 좀 더 좋은 것 같을까? 좀 개인적인 어려운 의견은 주제인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냥 개인적으로 선호도. 그러니까 뭐 정답 말고. 그래도 저는 알고도 못 막는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로벤의 매크로라든지 그런 게 뭐 있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확실하고 그게 분명 먹히는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는 분명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뭐 예를 들어 맨유, 맨시티 이런 레벨에 오는 선수는 뭐 작게든 크게든 그런 부분들이 다 하나씩은 있죠.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네네. 선수별로. 네. 이렇게만 해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큰 육각형 선수보다는 육각형이 조금 작지만 쭉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 그런 선수가 저는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개인적 그런 선호? 선수를. 네. 저는 근데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포지셔널 플레이라는 것 자체가 최근에 있어서 좀 사장되는 분위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점점 이게 트렌드가 이제 지나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3-5면은 2-3-5로 다 이렇게 딱 5명 벌려서 하기보다는 조금은 어떤 선수는 왼쪽에 더 가까이 두고 하면서 왼쪽에 쏠려 있다가 오른쪽으로 가든 뭐 이런 식의 플레이가 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런 플레이를 하는 뭐 리버풀이나 아니면은 뭐 바르셀로나나 이런 팀들이 잘 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다음 시즌에도 저는 가장 궁금한 건 그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펩 가르디올라가 이런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은 펩 가르디올라는 여태까지 선도해왔지 이거를 따라오는 감독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같이 어떻게 보면 펩 가르디올라가 어떻게 개발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 포지셔널 플레이를. 그렇죠. 개발했죠. 네, 그런 포지셔널 플레이가 사장되는 상황에서 과연 다음 시즌에 어떤 준비를 해올지가 조금은 많이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약간 이상적인 얘기긴 한데 그냥 이렇게 플랜을 준비해 놓고 뭐 어느 정도 뭐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준비해 놓고 그냥 거기에 맞는 선수들을 많이 이제 배치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장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장점이 나왔을 때 이 전술에서 좋다. 우리 전술에서 이 장점이 나왔을 때 좋다. 그럼 그런 선수를 내려놓고 그냥 굳이 말 안 해도 그냥 너 그냥 잘하는 거 해봐 하면 이제 자연적으로 생각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너무 이상론이긴 한데 근데 그냥 그러는 게 베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맨유도 그런 면에 있어서 스쿼드적인 각성은 좀 더 필요할 거는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맨유 얘기를 넘어가면 맨유가 그래도 이 전술적 준비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결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는데 그럼 이렇게 이제 아모린 감독이 그래도 조금씩 이제 최근에는 조금씩 뭐 가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맨유가 이제 요 시스템으로 아모림의 시스템으로 쭉 가면은 뭐 괜찮을까? 잘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맨유 입장에선. 저는 시스템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찬스 메이킹도 어느 정도 있었고 무엇보다 수비적으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사실 맨시티를 이 정도로 틀어막을 수 있는 팀은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진들의 마무리 능력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게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마무리를 하는 거는 감독 탓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줄 건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지 시스템 자체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임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몇 개월 됐죠? 한 3-4개월 됐나? 3개월은 넘었나? 네, 원래 넘었죠. 좀 특이한 전술이긴 하잖아요. 4-3-3을 쓰는 팀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전술을 이제 팀과 선수들이 받아들이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믿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요즘 보면 그래도 선수들이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모림의 3-4-3에 대해서. 저는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저 레니오로랑 마즈라위의 양 스토퍼 확실히 지난 노팅엄전에서도 지긴 했지만 괜찮았거든요. 경기력이.
근데 이번 경기에서도 중앙 센터백이 맥과이어로 바뀐 거를 제외하면 요로랑 마즈라비가 그대로 나왔는데 두 선수 다 수비력적인 부분이나 전개적인 국면에서나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게다가 카세미루가 이날 경기에서는 우가르테 덕분인진 몰라도 그리고 뭐 회광반주인진 몰라도 잘했잖아요. 그렇죠. 카세미루가. 네. 뭐 품목 이 평점 사이트에서도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카세미루가 이런 활약 보여준 것 자체도 괜찮았고 그나마 계속 언급하시고 있는 공격진의 활약이 가장 걸리지 네. 않을까. 특히 가르나초 같은 네. 경우에는 우측에서는 괜찮은데 좌측에서 음. 골문을 바라보고 슈팅해야 될 때 너무 별로더라고요. 도르구도 이날 경기에서 마무리 부분에서 아쉬운 모습 보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브루노를 제외하면은 슈팅을 가져갈 만한 공격수가 없어요. 이게 유나이티드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거리가 아닐까 싶네요. 결국 이제 맨유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시즌은 뭐 유로파 빼곤 다 이제 나가리 됐으니까 뭐 어떻게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그냥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결국 다음 시즌에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모림과 함께 그에 맞는 이제 선수 보강이 뭐 또 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또 필요할 거는 같네요. 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밈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패스를 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받을 순 없을까? 이런 전술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네. 그 정도로 팬들도 그 마무리가 아쉬운 네.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진짜 뭐 초반에 나온 지르크지는 나름 몇 개 보여주긴 했는데 전반에 호일룬이나 뭐 하여튼 뭐 말씀해주셨던 가르나초나 네. 좀 많이 좀 아쉬웠기 때문에 뭐 다음 시즌에 근데 이제 디알로도 돌아오고 그다음에 그렇죠. 서른 선수들 아마 이제 빅사이닝 하나가 들어갈 것 같은데 공격진에 뭐 그렇게 해서 스쿼드가 좀 이 축구에 맞게 강화가 된다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맨유도. 네. 사실 지금이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렇죠. 네. 지금이 부상도 말도 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말도 안 되는 거고 점점 더 이제 나아질 가능성을 이제 이번 경기에서 봤다. 네. 이렇게 맨유는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맨시티 얘기로 넘어가면은 확실히 이제 맨시티는 저희가 뭐 언급도 살짝 했지만 혼란이 없는 게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 데 있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맨시티 입장에서는 뭐 다른 건 다 떨어졌으니까 뭐 FA컵도 그러다 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챔스 자리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뭐 쉽지는 않거든요. 지금 아스톤 빌라랑 단 1점 차 5위인데 뭐 5위까지 갈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이제 뭐 아스톤 빌라, 뉴캐슬, 뭐 풀럼까지 이렇게 이런 팀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 뭐 3, 4점 차 이내로 모여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혼란이 없는 상황에서 거의 뭐 시즌 아웃이라고 하니까 네. 쭉 남은 경기를 치렀을 때 남은 7경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 맨시티 입장에서는 이게 유로파 가면 좀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끝낼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우리 괜찮을까? 이런 식으로. 사실 홀란드의 가장 큰 장점은 박스 안에서의 영향력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맨유와 했던 경기를 보면은 스탯 중에 주목할 점이 크로스 성공이 0개예요, 맨시티가. 그렇죠. 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지표잖아요. 물론 이제 분모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아, 네, 그렇긴 한데 네. 박스 안에서 해결을 해줄 홀란드가 없기 때문에 크로스가 올라오기 쉽지 않을 뿐더러 홀란드가 가지는 영향력 때문에 상대 센터백들이 묶여요, 홀란드에게. 네. 그러면은 다른 곳에서 공간이 나고 그거를 활용하는 걸 잘하는 게 맨시티인데 이제 묶을 필요도 없어지니까 더욱더 내려선 수비를 뚫기가 어려워졌고요.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지는 않지만 홀란드가 역습 시에 오프더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아, 그렇죠. 그게 네. 거의 특장점 중에 하나죠. 맨시티 네. 있다 보니까 막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네, 뭐 필요할 때 내려와서 받아주고 다시 들어가고 아니면은 정말 좋은 공간으로 움직여서 다른 공간을 만들어주고 아니면 본인이 정말 좋게 움직여서 해결까지 하는 이런 영향이 있었는데 홀란드가 없어지니까 그나마 역습 찬스를 살려야 되는 맨시티 입장에서 굉장히 득점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네, 이 역할을 포든이 대신 해줘야 되는데 최근 폼도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거의 홀란드의 부상은 재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맨시티 입장에서는 진짜 챔피언스리그를 갈까 말까를 진짜 좀 진지하게 네. 고려를 해봐야 되는 좀 단계에 이르는 것 같고 네, 이러면 남은 일정에서 맞대결이 많아요. 그러니까, 빌라랑의 경기도 네. 남았고 본머스, 풀럼 각각 3팀 맞대결이 있거든요. 이 맞대결에서 시티가 승리를 거둔다면 그래도 저는 5등 자리까지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모두가 이 경기를 봤을 거기 때문에 과연 약간 비슷하게 나왔을 때 똑같이 내려앉았을 때 물론 이제 뭐 보머스 같은 팀이 안 내려앉겠지만 뭐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제 맨시티가 답을 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또 이제 패배 시험대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저번에 그 피케 네. 그 킹스컵 얘기했듯이 그 0대0 무슨 0이면 무승부하면 0점이었죠. 네, 0점 줘야 돼요. 이거는 그냥 둘 다 마지막에 그냥 골 넣을 생각이 없어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좀 비판 요소일 것 같은데 이런 거는 확실히 저는 좀 음. 도입이 되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피케가 얘기한 게 이제 0대0 무승부의 승점을 주지 말고 1대1은 주고 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확실히 그렇게 되면 어쨌든 득점을 하려고 양팀 모두 노력은 할 테니까 지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뭔가 이 무승부 자체에 고점을 깎는 목표에 대한 리턴을 깎는 그런 노력은 확실히 이번 경기를 보면 필요해 보이긴 한 것 같습니다. 아스날도 좀 비슷한 부분의 문제점을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제주스나 카이하버츠가 나갔을 때 네. 그냥 상대 팀이 무작정 내려앉아 버리면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거의 한 4-5경기 연속해서 보다 보니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맨시티도 만약에 남은 경기들에서 상대가 그냥 무작정 내려앉아서 나 무승부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시티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거든요. 그렇죠. 전방에 뭐 타겟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디아스나 그바라디오를 전방에 올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시티는 일단은 남은 시즌은 이 템백 뚫어내는 법을 어떻게든 좀 더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확실히 그 스타일별로 뭔가 후보 선수를 갖추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뭐 맨시티가 그렇게 할 것 같진 않지만 확실히 뭔가 누군가 빠졌을 때 누군가 이제 똑같은 역할을 대체할 수 있냐 없냐가 확실히 좀 그 선수의 영향력, 팀 내 영향력을 좀 증명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아스날에서도 이제 외대고르가 그 역할을 수행해줄 선수가 없어서 막 빵꾸 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요즘 시대에 들어서 더 이 후보 선수의 중요성이 좀 더 올라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부 여기서 저희가 리뷰 맞춰보고요. 2부에서 이제 아놀드에 대한 얘기랑 이제 뭐 최근에 팀을 떠난 케빈 데브라이너, 토마스 뮬러 이런 선수들 얘기도 꺼내 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